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 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의 훈풍 속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고 하천과 도로 통행이 통제되는가 하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밤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이후는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오르는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10개월 만에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복귀길을 열어놨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입대도 못 박았는데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 하천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에서 물을 내보낸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파주 문산천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경기 파주시 만장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종일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구름이 물씬 있는데요. 이곳 문산천이 흐르는 이곳 만장교는 오늘 새벽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투비 물이 매우 빠르게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파주에는 단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주 연천 등에서는 새벽 시간대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 피해 관련 신고는 경기 북부 소방에 오후 4시 기준 345건 접수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있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로 지하철 운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경원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경의중앙선은 문산에서 임진강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파주시 문산읍과 적성면에서는 도로 일부가 산사태에 휩쓸려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서천 생태공원도 물에 잠겼고 양주시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노원과 강북에서 240mm를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후 2시 15분부터는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곳곳의 주요 도로와 하천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전 구간에 걸쳐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또 증산교 하부도로와 영동일교 하부도로는 물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노들로 여의상류 나들목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밤사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징류가 포착됐는데요. 환경부는 군부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강댐 방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만장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경기 파주의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630mm를 넘는 등 경기 북부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옹벽이 쓰러져서 건물을 덮치고 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막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차단막 아래 높다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쌓여있던 시멘트 블럭과 흙더미가 바로 아래 식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완전히 으스러지면서 옆으로 누웠고 충격으로 그 옆에 있던 식당 건물 지붕 구조물까지 너덜너덜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식당이 비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건물에서 자고 있던 식당 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청난 청동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나왔더니 앞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추가 붕괴가 있을까 봐 관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곳에도 빗물에 섞인 토사가 계속 쓸려 내려옵니다. 나무까지 쓰러져 하마터면 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토사가 막 내려오기 시작했던 건가 봐요. 저희 선생님이 맨 앞에서 이 산사태를 목격을 하고 서 있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추가하는 선생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수풀이 우거졌던 야산도 폭우에 무너졌습니다. 산 꼭대기 나무까지 뽑히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엄청나요. 저 도로가 아니라 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뒷동산에 있던 나무도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지만 커다란 나무가 놀이터에 누워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입니다. 저녁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놀이터 벤치 있는 쪽에 산비탈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파주에 이틀 동안 600mm 넘는 비가 오는 등 역대급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에서는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남성이 내려오더니 구명조끼를 입은 채 보트에 탑니다. 소방대원들이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가르니 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들이 다니던 도로입니다. 이틀 동안 최대 600mm가 넘는 강우가 내린 경기 파주에선 노동자 5명이 컨테이너 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출근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았고 사람 있는 줄을 몰랐다고요. 소방당국은 다른 컨테이너에 있던 1명까지 모두 6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도로 침수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 등 5명이 한때 고립됐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건물에 몸을 피하고 있던 여성 2명은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기 안성 저수지에 있는 낚시터에선 배가 뒤집혀 2명이 실종됐습니다. 낚시터 업주와 낚시꾼이 배를 타고 무트로 빠져나오려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수지에 있는 거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출렁해가지고 이제 전복이 됐나 봐요. 하지만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데다 저수지가 흙탕물이 된 탓에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선 한강에 빠진 40대 남성이 나무를 붙잡고 버틴 끝에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급히 몸을 피해야 했던 주민만 전국적으로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이틀간 400mm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려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지역 북한간 수계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더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북한강 상류 춘천댐이 수문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전날 수문 2개에서 5개를 더 연 겁니다. 하류 의암댐도 수문을 추가로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이틀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춘천과 화천, 홍천에도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춘천과 철원을 잇는 국도 5호선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춘천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붕괴 당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전신주 2개가 함께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많이 악해지면서 도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지금도 폭우가 줄지 않고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과 낙석,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고 있어 20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새벽 강하게 내렸던 비가 내륙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이후는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지금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와 충북 곳곳에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또다시 유입될 걸로 보여 오후 4시 10분을 기준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남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에 120mm 이상, 전북에 100mm 이상, 영남에 3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에도 곳곳에 5에서 많게는 7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호남과 영남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와 수도권과 강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매우 많은 데다 다음 주에는 타이완 남동쪽에서 태풍급의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올여름 한반도 곳곳에서 좁은 지역에 시간당 100mm를 쏟아내는 극한 호우가 8차례 발생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년 장마의 누적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6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36시간 동안 경기 북부 판문점에 내린 비는 무려 614.5mm. 이틀 동안 밤마다 300mm 넘는 비를 쏟아낸 겁니다. 이런 괴물호우는 올여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년 빈도의 비를 일컫는 1시간 100mm 호우가 이번 달 벌써 8차례 발생했습니다. 쏟아부은 시간은 주로 자정에서 아침 8시 사이, 새벽입니다. 원인은 하층 제트기류입니다. 정체전선, 즉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 고기압 사이 고도 3km 아래쪽에 부는 제트기류인데 낮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그 기세가 꺾이지만 밤에는 속도가 빨라지며 따뜻한 수증기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올여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장마 기간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발생 원인이 다른 비구름이 합쳐져 기이한 모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 모양의 비구름은 이동 속도가 느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비를 뿌리게 돼 더 위험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남서류의 영향만 받아서 올라갈 부분들이 남서류와 북서류가 일시적으로 힘겨루기 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바로 북상하기보다는 한번 멈추었다가 북상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타이완 남동쪽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저압부를 주시하며 모레 이후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한 후보는 악법을 막기 위해 당 전체가 처벌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았던 패스트트랙 사건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던 한 후보가 하루 만에 사과를 택한 건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당 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여당 의원이 모인 단체 대화방 내에서도 한 후보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의원 개인 비리가 아닌 당의 총력 투쟁이었는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취지의 글에 상당수 의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 전체의 아픔을 당 내 선거에서 후벼 파선 안 된다. 2차 가해다. 전략상의 실점이라는 의원들의 공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정치 탄압이었다며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손 놓고 있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원희룡 후보 역시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목했습니다. 동지 의식이 없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 과연 이 당을 맡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가 선을 넘었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자폭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은 이제 좀 넘지 않았나.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당대회 새 변수로 떠오른 한 후보 발언이 원내 여론의 적잖은 반감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원 표심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 내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과 관련해 이실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자폭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는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나 후보는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고 청탁받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아무 조처도 않은 한 후보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에선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들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첫 방송 토론회, 포문을 연 건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하거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이 후보는 그러나 당원 당규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미 당대표로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가치 있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당규가 개정돼 공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거듭 압박했고 이에 이 후보는 재반박을 하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대선을 나갈지 안 지금 나갈지 많은 모르는 우리 바인데 당원들이 제3자 추천 방식 등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원안 고수,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여당 수정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과 종부세, 금투세, 당내 일극 체제 우려를 비롯한 현안들을 두고서도 이 후보 대 나머지 후보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의 그런 돈과 이런 그 자산 증식에 대한 그런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이나 이 후보의 기본 사회 구상,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아직 심리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며 쟁점이 다른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할 경우 중도의 재판부가 바뀔 수 있고 갱신 절차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강남 서초 등이 속한 동남권은 물론 은평, 서대문 등이 속한 서부권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일대에선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너무 좋은 물건도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바닥인가 싶은 마음에 이제 조금씩들 실입주자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7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번 주에는 0.28% 상승하며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을 위주로 오르던 서울 집값이 은평이나 서대문 등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봐도 강남 등이 속한 동남권에 이어 은평 등이 속한 서부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 등 상급지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북권에서도 키 맞추기 현상이 진행 중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세 상승장에 올라서는 국면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도 받쳐주고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추세적인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세에 불이 붙는 양상을 보이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주 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23만 6천 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지방 전공의들이 이른바 서울의 빅5 수련병원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입대해야 한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전공의들은 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 완료 시한까지 복귀 의사를 나타낸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전공의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추가 특례를 내놓을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이른바 빅5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길을 열어준 건데 얼마나 유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반기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는 입영 연기 특례도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 처리에 따른 입대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전공의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장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은 독단적인 의대 증원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병원장들은 이에 동조해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로 수련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으로 여겨졌던 전공의 사직 처리가 다시 전공의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장점은 국내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안전하게 원전을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체코가 선택한 우리나라 원자로는 APR-1000. 한국형 표준 원전인 APR-1400에서 발전 용량을 1000메가와트급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내륙에 있는 체코 상황에 맞춰 냉각 수원은 바닷물이 아닌 강물을 활용하고 노형 안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양을 줄여 원전 설비 용량을 맞췄습니다. 용량은 줄였지만 설계 수명과 가동률, 노심 손상 빈도 등 한국형 원전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PR-1000은 원전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으며 비행기 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유럽 사업자 요건은 무려 5,000개가 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유럽의 기술 수출 발전에 이건 충분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팀 코리아의 또 다른 강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에 맞춰 건설하는 이른바 가성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건설 비용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며 설계부터 제작, 건설, 연료, 운영 등을 팀 코리아가 일괄 공급해 일정대로 건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그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계획된 기간 내에 공기 내에 계획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한 것을 보여준 건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가 내일 시작됩니다. 출생 통보제와 함께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긴 하지만 오히려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30대 여성의 집 냉장고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이후 감사원이 실태조사에 나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살해 2천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1년여 만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 기본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부터 출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영아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보호 출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유령 아동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출산제가 장애 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동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 좀 우려가 되죠. 부모를 익명으로 하는 거는 정말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죠. 전문가들은 위기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4살 남성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동거 생활 끝에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 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우리 사이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법원의 판단이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와 동성혼 합법화 논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기대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인데요. 군 당국은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물풍선이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문자를 통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경기 북부 상공에서 포착됐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유의할 것과 함께 서울 진입 때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살포를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국정원과 접촉하면서 금품을 받고 미국에 비공개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인데 향후 한미 관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과 아는 사이라면서요? 예,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대학을 할 때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같이 한미 안보 동맹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 소식 접하고 좀 놀라셨겠어요? 예. 사실 굉장히 존경받고 신뢰받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는 전문가는 방송사에서 전속 전문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사건이 날 때마다 코멘테이터로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 방송국만에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CSIS의 한국 석좌 교수인 빅터 차 교수는 팍스뉴스에만 나갑니다. 수미 테리 교수는 이제 MSNBC 뉴스의 전속으로 나가는 한반도 한국계 대북 전문가였죠. 네. CIA 정보 분석관 출신이기도 하고 싱크탱크 여러 곳에 또 몸담은 또 연구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장을 읽어보면은 외국인 대리 등록법 그러니까 파라를 위반한 것이다. 그게 1939년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대리 등록법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외국의 그런 이익을 대표를 하거나 대변을 할 때는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미국 법무부에. 그래서 이익 충돌이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로비스트가 외국 기업을 이제 의회에 로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이 있었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또 이 미국 외국인 대리 등록법을 무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혐의가 최대 5년 형량이기 때문에 최고로 이제 10년까지 형량이 가능한 그런 기소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미국 연방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한미는 동맹국인데 이렇게까지 한반도 전문가를 그런 외국인 대리 등록법 위반으로 이렇게 형사 체포까지 해야 되는가 기소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실 텐데 사실 미국의 정계에 외국 정부가 영향력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가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선을 기도했다. 이런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다시 선거 개입을 했고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유력 인사들을 포섭해서 친중국적인 그런 정책을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여론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포섭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면 공제 학원을 만든다든지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Safeguard Defenders가 중국 공산당 공안이 세계에 몇백 개의 이런 사실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한국에는 공안국 산하조직 한국시 송파구 소재 동방명주라는 중식당 그것이다. 이래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방치하다가는 미국의 안보가 심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라든지 외국 정부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를 포섭해서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또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3월에 당시 21살 주 방위군 공군 1등 병이었던 덱 테세리아가 미국의 군사 기밀을 다 SNS에 공개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그대로 감청이 된 기록이 공개돼서 한미 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 기밀과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FBI와 이제 법무부가 나서서 비록 그 미국과는 좋은 관계 있는 한국계, 그리고 한국의 이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 수미테리 박사지만 정부 관리들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런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한미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훈풍 속에 있는데 이런 기소가 이루어져서 좀 외교가에서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면서 10년간 모든 걸 다 지금 까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소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맨하탄 FBI와 그 검찰,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 이것이 불가피했는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근 활동만 조사해서 이렇게 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수미테리 박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과 2023년에 FBI가 이 수미테리 박사와 인터뷰를 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소장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FBI 뉴욕 지부 부국장 크리스티 커티스가 얘기했듯이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비록 한국이 미국의 적대 국가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또 정부 관리들도 그런 영향과 향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이 수미테리 박사를 기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마침 뉴저지의 현 민주당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지난 화요일에 불법 수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직을 잃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로비 단체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기업과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불법 로비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약 뉴저지 지역구에 있는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스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계 그 민주당 하원의원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 유력됩니다. 기소 과정에서 한국 정보당국, 국정원 등의 활동 내역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한미 관계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미국 정부 관리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 정부들이 미국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포섭하려는 활동이 너무 강화되고 적나라하기 때문에 좀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국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관계에 파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부 관리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도 영국 정부가 모든 의원들에게 소위 안보 업무 개입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크리스틴 리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여성 변호사가 자꾸 영국 의원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향을 베풀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이거든요. 또 호주에서도 호주 의원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포섭이 돼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두둔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로비를 하는 것이 또 스캔들이 나서 그 당시 호주 의원의 별명이 상하이 아저씨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을 보호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고 또 중국이
미국 내에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국이지만 어떤 정보 관리를 긴장시키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결정을 하고 또 국무부도 그것에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미테리 씨를 아는 지인으로서 지금 수미테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분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말 잘 하고 또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수미테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밀을 유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기밀 문서에 접근하는 권리를 돌려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미테리 박사가 한국을 두둔하는 발언이라든지 기고를 했더라도 이것은 이제 한국의 정부의 어떤 대가를 받고 한 행동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FBI가 미국 법무부가 나온 기소장에 보면은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고문이라든지 발언이 있는 전후에는 당시 그 한국 대사관의 요원과의 그런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대가성 행동이었다. 이것이 이제 미국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 2010년에 이제 한국계 미국 국무부 관리였던 스티븐 진우김 박사도 그 간첩 혐의, 그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에 미국의 법무부가 이 재판을 계속 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3년 동안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면은 개인적인 생활으로 보나 전문가로서의 그런 커리어를 보나 이것은 사실상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티븐 김진우 박사는 재판이 너무너무 오래 지연이 되니까 그 미국 법무부와 플리바겐이라고 그러죠. 형량 협의를 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겪어야 된 고통이라든지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뭐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각종 연결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 수미테리 씨의 개인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정보기관의 약간 제도적인 허술함 때문일지 어떤 쪽이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외교관 차량이라는 차 번호판이 달린 차를 가지고 같이 쇼핑을 하고 또 이렇게 영수증에도 그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 행동을 했다는 거, 그것은 아무래도 한국 측에서도 또 수미테리 박사도 이것이 관행이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깔렸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두고 봐야겠죠. 근데 2022년이면은 이제 토니 블링컨 그 당시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그 면담 내용을 한국 측에 그냥 사진을 찍어서 넘겨줬다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의 잘못이다. 그래서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2022년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거든요. 그리고 수미테리 박사가 CIA를 떠난 것이 2008년이고 2013년부터 FBI가 이런 수미테리 박사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증거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본다면 수미테리 박사의 행동은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계의 그 한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일했을 때 탈이 없고 보람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연방 검찰이 나서고 전문가에 대한 그런 관리랄까요? 경고가 강화됐을 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전문가가 그 불안한데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 수미테리 씨가 1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미국 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미국 검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기밀을 접촉할 수도 없었고 뭐가 이렇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느냐.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변호사 측의 이야기고 근데 미국 외국인 대리 등록법을 보면은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등록을 하고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비단 공직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올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공개를 해야 된다,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미테리 박사가 워낙 신뢰받는 한반도 안보, 한미동맹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전문가로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 대리 등록법에 대한 여부를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행위라고 이제 이 기소장에는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스미테리 박사가 외국인 대리 등록법에 등록을 했다면 지금까지 재직을 했던 이 띵탱크들, 여기는 비영리 기관이고 이 당파적인 경향이 없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띵크탱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외국인 대리 등록법에 등록을 한다면 이 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마 스미테리 박사에 대한 이제 FBI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자를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당시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은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미테리 박사가 일한 한국의 정보요원이라고 해야겠죠. 관행대로 일한 것은 아닌가. 또 2022년에 일어난 일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당시에 국정원 책임자는 누구였나.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같이 일을 할 것이면은 이런 외국인 대리 등록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챙기는, 즉 업무 인계를 할 때 이런 접촉 대상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지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 이후에 최고위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표는 소위 쿠바통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쿠바랑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는 김정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받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 이후로 최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북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고 난다면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자식들에게는 좀 더 밝은 미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탈북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 10년이 얼마나 실패였는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사건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중대한 어떤 시그널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북경 식당에서 여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했을 때 그 정부에서는 이것이 북한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보였거든요. 예. 이것이 과연 그런 사건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만 분리된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했는데, 너무 이렇게 본인의 시각에 끌려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를 애써서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망명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북한 엘리트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북한의 일반 주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위기라든지 이런 정통성 논란, 이 엘리트층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반 주민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았던 외교관, 엘리트층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동요하고 탈북을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에도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죠. 96년부터 99년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정권이 인정하는 것만 해도 전 인구의 10% 정도가 아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있는데 국민의 10%가 굶어 죽었어요. 하지만 정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권의 그 생존력이라든지 내구성은 대단한 것이죠. 그 정권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존력만을 파악한다면은 주민의 10%가 굶어 죽었는데도 정권은 살아남은 정권이 이런 엘리트들의 이탈로 얼마나 큰 위기를 맞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엘리트처럼 자유의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현 체제에 그냥 복종하면서 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거랑 정말 이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모색해야 되는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제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또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을. 네, 8번째죠, 벌써.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자면은 이렇게 극심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렇게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주입될 때 또 한국의 문화가 주입될 때 그만큼 북한 정권이 긴장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예. 오죽하면은 지뢰도 매설하고 또 이런 오물풍선도 계속 보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행동들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약점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은 이런 오물풍선을 계속 부양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물풍선의 파괴력 자체는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 오물풍선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 사회가 분열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북한의 대남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어디까지는 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공개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나친 공포에 시달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기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보 공유와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물풍선이 처음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좀 놀라고 다들 이게 뭐냐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좀 무뎌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지뢰 같은 새로운 도발이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점점 더 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면은 소위 굉장한 결의, 어떻게 보면 독이 서려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단체나 그렇습니다만은 윗분이 결심을 하면 밑에서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주민이라든지 노동당 간부라든지 군부 인사 측에서는 곤혹스럽더라도 결국에는 위에서 새로운 도발 방식을 빨리 생각해 놓고 실행을 해라 한다면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물풍선도 하고 다시 나뭇잎 지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남측을 괴롭히는 그래서 그 자체의 파괴력은 제한적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북 강경책을 이제 멈춰라. 든든한 국방보다도 나쁜 평화가 낫다.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민심을 옮겨가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 메시지에 보이는 그런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미테리 기소 이후 한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현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하게 비를 뿌렸던 비구름들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강원과 경북 북부 곳곳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들이 유입되면서 호남 서해안에 비를 뿌리고 있고 정체 전선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 곳곳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호남에는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도에도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발표되는 기상 정보도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한때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우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천 주변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했는데요. 헤엄쳐서 가야 하나 생각이 들 만큼 불어난 물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하천 인근 도로에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고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멈춘 주민들이 막막한 표정으로 불어난 하천을 바라봅니다. 신호등과 나무, 시설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삽시간의 모습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오산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집을 비웠습니다. 여행사가 데리고 왔어요. 나요 걷지 잘 못해요. 근데 갈 일이 꿈 같아요. 물에 나가지고 이제 쌀도 싹 썩어서 싹 내버리고. 평택역 앞 광장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개울물을 건너듯 바지를 걷어붙이고 걸음을 옮깁니다. 아 이거 더 잠기겠구나 싶었어요. 수영해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많이 잠겨서 뭐 잠깐 한 2분 새 잠깐 우산 쓰고 나가는데 우도 밑에까지 다 젖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진 비에 경기도 평택에서는 수도권 1호선 전동차 운행이 100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또 통북천 범람 위험으로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인천에서도 마을 배수 작업이 힘들 정도로 물에 잠기는 등 쏟아진 비에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시장과 주택 등이 물에 잠기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물건들이 점점 물 위로 떠오릅니다. 상인들은 입구를 모래주머니로 막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충남 당진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삽시간 내막 올라오는 건데 막 감당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막 우리네 물건이 막 보시다시피 전부 떠가지고 끈 갖다 매고 잡아 매고 뭐 1분 떠내려가고. 흙탕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성한 게 없습니다. 팔아야 할 물건들은 물에 젖었고 전기가 끊겨 새우와 물고기 등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물이요 막 삽시간에 들어왔어요. 삽시간에 막 파도 쳤어요. 파도 냉각기 뭐 다 나갔어. 전기 저기 물 먹어갖고. 불어난 하천물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갑니다. 범람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인근 학교 두 곳이 물에 잠겨 학생 약 2,000명이 고립됐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치원 운동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차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비로 제방 일부가 유실됐고
아랫마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택 여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수지 물을 수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가 차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자꾸 역류를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대 얕은 데로 물이 넘은 거예요. 서산과 당진,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 등으로 10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농경지 곳곳도 흙탕물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서울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통제됐던 시내도로 통행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여의하류 나들 양방향, 또 63빌딩 진출램프 구간은 계속 통제돼 있어서 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잠수교도 오후 2시 15분을 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시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 중앙선 등 전동차 운행이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경의 중앙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을 제외한 모든 전동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구간은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발길은 각각 공수처와 분향소로 엇갈렸습니다. 순직 일주기에 맞춰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정쟁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잇따라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5일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다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의결 요건인 200표를 넘기 위해 8석 여권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최상병 특검 공방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회한 위헌, 위법적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청문회 참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기 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 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일주기 추모제와 탄핵 청문회가 예정된 내일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기 전 당시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이 조회를 허가한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31초간 통화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43분에는 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44초간 통화했고 10분쯤 지난 오전 11시 54분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약 2분 48초간 통화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한 후보가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장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하며 순차 개각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유상임 후보자가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하여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R&D 예산 논란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에서 소통 부족이란 의견이 많았다며 더 폭넓은 소통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등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에 이어 순차 개각에 들어가면서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조만간 추가 인사가 단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도 조만간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끄는 지역은 역시 동남권입니다. 송파를 비롯해서 서초, 강남, 강동 지역이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최근에는 서부권 지역 아파트도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서울을 권역별로 살펴볼까요? 서초, 강남 등 동남권에 이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있는 서부권이 가격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최근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되는 9억 원 아파트로 이른바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 현상이 이처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17주 연속 오름세에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서울 아파트 한 달 매매 거래 7,000건 육박. 묻지마 추격 매수에 매물 감추기 현상까지 나오고 수도권에까지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이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을 구체화했습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장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고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대책으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되 이 가운데 5만 4천 호는 올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대출의 압박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 매물 또는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 조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집값 상승 추세를 바꾸기엔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수치화한 수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대안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기했어야 되는데 현재 3기 신도시 물량을 언제까지 이 정도의 물량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정부는 다음 달에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대책이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4,427만 원으로 2022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 하락에 따라서 주택자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이 0.4% 감소했지만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산은 4.7%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자로 2기에만 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첫 수출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입니다. 1978년 상업형 원전 고리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이후 31년 만에 수출에 성공했는데요. 당시에 한국전력은 미국, 프랑스,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2위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그것도 유럽에서 꺾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체코의 이번 결정은 유럽이 K원전의 경쟁력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세계 5위인 우리나라가 선전한 이유는 납기와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꼽혔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는 치열했던 마쿠 협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친서에 비밀 특사까지 정부가 그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안방에서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장관은 협상 막판 대통령 친서를 품고 체코의 비밀 특사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이 마쿠의 여러 가지 이제 협상과 소통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사실 나토 계기에 체코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는 그 와중에 저는 친서를 가지고 프라하에 가서 그 산업협력 방안을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일부에서 나온 저가 수주 지적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전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그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급증하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석탄 화력을 다 폐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끝나는 대로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핀란드와 스웨덴도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이면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만간 노사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파업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16일 임금 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회신입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화는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트로트 거장 가수 현철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노래로 국민의 슬픔을 달랜 애국자라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수 현철 씨. 지난 15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엔 수많은 동료 가수들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과 함께 이른바 트로트 4인방으로 불린 가수 태진아 서른도 씨도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예인이 가져야 할 자존심과 깨끗함을 강조하셨으며 주변의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던 선배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군요. 대한민국 가수로서 큰 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철이 형 웃으면서 가시가 안 올라오는데 용기가 힘들 때마다 형님이 노래로서 위로해준 애국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분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도사가 끝난 뒤 가수 박구윤 씨가 고인의 히트곡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불렀고 추모객들은 고인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철 생각 안지나서나 현철 생각. 과거 무대 영상 상영이 끝난 뒤 고인은 유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식장을 떠났습니다. 지난 1969년 가수 활동을 시작해 봉선화 연정, 사랑은 나비인가 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현철. 50년 넘게 노래로 국민을 위로해온 고인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언론과 첫 공식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일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K리그 관련 마케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박 의원은 먼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비판은 오직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5개월간의 이야기들을 좀 전하는 데에 더 초점을 뒀고 그게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비판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기존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대표 출신들이 축구협회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구자철 전 국가대표팀 주장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이 문제라며 박지성과 박주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공언한 박주호 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혼란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수한 7억 원을 빼고는 모두 탕진했다며 변제를 거부해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된 형량은 훨씬 줄고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빼돌린 뒤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재정관리실 팀장. 도주 이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범행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46억 횡령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현지 생활은 어떠셨나요? 회사의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횡령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윗선 결제 없이 자기 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도록 공단 내부 전산망 계좌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겼습니다. 뒤늦게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채권 압류에 나섰지만 7억 원 정도만 회수한 상황. 최 씨는 남은 돈은 가상화폐나 금융 파생 상품 투자로 전부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변제를 거부한 건데 검찰은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 기간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받는 등 투자 실패로 대부분을 탕진한 만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라면서 계획적 횡령으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사와 이번 재판을 통해 공단 내부 직원이 횡령한 국민건강보험료 상당액은 사실상 환수 방법이 사라진 상황.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최 씨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받은 조모 씨 역시 현재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처분에 불응하며 대면 예배를 이어갔고 결국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교회 목사들은 광주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는데 소송 4년 만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건데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만큼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거나 체류 시간이 긴 시설과 함께 분류하는 등 처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당시 판단에 여러 합리적 근거가 존재했던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 제한이나 거리두기 등 대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과 달리 종교시설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조직을 만들어 55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광고를 통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들을 손쉽게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고가의 수입차에 앉아있는 남성을 경찰관이 체포합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카드값 결제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장하고 합격된 가구관에서 집행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붙잡힌 남성은 20대 A씨.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카드깡 조직을 운영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골프채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만들고는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였고 실물 신용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습니다. A씨 일당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이용자를 손쉽게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는 채널에 광고를 띄우기도 했는데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비로만 한 달에 1억 원 넘게 쓴 거로 파악됐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는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차량과 전세금 등 5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한 경찰은 신용카드 허위 결제에 가담한 유령 가맹점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드깡 업체 이용자들도 신용카드사를 속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12건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6건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건, 이란 1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게이머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천여 명이 참여해서 화제가 됐고 그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중순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관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몬스터를 사냥해야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게임사는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라는 아이템의 옵션 확률을 조작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몰래 변경하고 게이머에게는 기존과 같다며 거짓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화난 게이머들이 무려 5,804명이 모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공통 분쟁이 생긴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게임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조정의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8월 중순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최대 지금 8월 20일까지 처리 기한이라서 어차피 8월 중순 정도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넥슨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정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별개로 진행 중인 공동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려 7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쟁 조정 성립의 조건으로 전체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넥슨으로선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한국 게임계 역사상 가장 큰 소송에서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원 조정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살인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40대 남성.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입니다.
체포 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사흘 만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처음 결심한 건 사건 발생 이틀 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배를 사러 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도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훔치러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피의자 진술로는 업주가 저항을 해서 흉기를 찔렀다고. 사건 당일 A씨는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아 자신의 본가인 경남 마산에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온 A씨. 하지만 결국 수배 전단을 본 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하고 지금 피의자 사진하고 그때 92점 이상 퍼센트가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계속 기가 좀 꺾이는 것을 알고 계속 수차례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신경의 변화를 느끼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가져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챙기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16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14층 전체가 굴뚝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창가나 난간에 매달려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층짜리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창문마다 굴뚝처럼 시꺼먼 연기를 뿜어댑니다.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사람이 창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베란다에도 옥상 난간에서도 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대원 280여 명과 소방차 72대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까지 동참해 24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중국 쓰촨성 쯔궁시 첨단 산업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불이 난 건 저녁 6시 10분쯤. 2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는데 구조 수색 작업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출된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물 안에 갇혀있던 16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몰렸다는 당구장 CCTV 화면을 보면 매연으로 칠흑처럼 뒤덮이는데 4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烟很浓嘛，窗外也黑了，准备冲出去，当时已经冲不出去了。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연일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호남에 100에서 12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8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충청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이 지역에 또다시 호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침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많죠. 그런데 비가 그친 뒤에도 역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우선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와 전기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안전조사를 먼저 해야 하고요.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나 제방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넘어진 가로등이나 전선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또 장마가 쉬어가는 지역에서는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